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할게요.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여러분이 항상 모의고사에서 보는 비문학의 대부분이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랑 정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그런 글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는 138페이지고요. 일단 정보를 전달하는 글과 관련해서는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어떻게 조직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일단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숙한 필자와 능숙한 필자의 차이점은 글쓰기 전 사전 작업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능숙한 필자의 경우에는 정보 수집이나 그리고 그 수집한 정보들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별해내고 그리고 글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계획을 굉장히 철저하게 세운 후에 글을 쓴다고 했고요. 미숙한 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 없이 바로 글쓰기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일단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중에 이제 가치 있는 정보를 뽑아서 내 글에 어떤 걸 쓸 것인가 이거를 정하는 작업이 이제 있어야 될 텐데요. 그 기준이 교과서에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정보가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목적에 맞는지 목적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글의 주제를 전달하는데 이 정보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 또는 뭐 이해를 도와주는 정보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해야 한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아이고, 글의 목적, 글의 주제, 그리고 독자. 이거 전부 저번에 배웠던 화법과 장문의 맥락 5가지에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맥락이 중요한 이유, 결국에는 글을 쓰거나 말할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정보 선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여기에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지나치게 오래된 정보는 효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2021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2000년대 자료를 가져왔다. 그러면은 거의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시점이니까 굉장히 어, 오래됐다고 해서 죄송해요. 굉장히 오래된 그 자료잖아요. 효용 가치가 오늘날에 적용하기에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오래된 경우에는 이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마도 활용을 하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정보의 신뢰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요. 일단은 자료 출처가 전문가이냐 비전문가의 자료를 가져오면 아무래도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어떤 기관이 출처다라고 한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단체의 자료를 가져온다면 그거는 과연 네, 제대로 신뢰성이 있는 정보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과장이나 왜곡이 없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어떤 그래프 자료일 때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원그래프다 그럼 단순히 이렇게 비율만 보고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라고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조사 대상이 10명인 경우 이 정보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죠. 그쵸? 조사한 집단의 수가 많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절대적인 어떤 수치화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거를 비율로 이렇게 보여줘 버리는 순간, 과장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이나 왜곡은 없는지 한번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점에서 신뢰성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정보, 뽑은 정보들 중에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해내야 하는데 목적, 주제, 독자를 고려해서 걸러내고 그리고 정보의 어떤 최신성 여부를 점검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건 걸러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들도 걸러낸 후에 남은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조직해 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조직 방법은 이제 4가지 정도로 교과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간 순서에 따른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대상이 어떻게 변화해 갔느냐 또는 뭐 어떻게 발전해 갔느냐 이런 과정으로 구성되는 정보일 때 시간 순서에 따른 조직이 적합하겠고요. 어떤 인물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나 아니면 어떤 나라의 건국 과정 아니면은 뭐 수업 중에 예로 들었지만 아이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는 시간 순서가 가장 적합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냐 아니면 역순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간 순서에 따른 조직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공간에 대해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뭔가가 변화되거나 구별될 때 그 특징을 소개할 때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앙여고의 건물 위치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할 때 뭐 1층 중앙현관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왼쪽에는 뭐 행정실부터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공간 순서에 따라서 정보를 조직하는 것이 그 목적에는 가장 이제 적합한 방식이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논리적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논리적 일관성과 관련해서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배열 방법이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또는 어떤 문제와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 또는 주요 내용을 열거하거나 나열하는 조직 같은 것도 논리적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에 포함해서 공부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비교와 대조 방식인데요. 이거 두 개는 유사한 대상을 관련지어서 본다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하지만 차이가 두 개 다른 거라고 했어요. 비교는 공통점에 근거하는 게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에 근거해서 해금과 바이올린이 둘 다 줄로 된 악기다라는 그 공통점에 근거해서 두 대상을 연결시킬 때는 비교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에 근거하는 경우, 예를 들면 해금은 동양, 바이올린은 서양의 악기다라는 그 차이점에 근거해서 두 대상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대조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은 다른 개념이에요. 비교와 대조,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에 근거한 조직 방식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일단 설명문이잖아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유형에 포함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설명문인데 이 설명문과 관련해서는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정도는 한번 알아보자고 했었죠. 물론 이것도 딸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만 하시면 되고 이거를 토대로 글이 주어졌을 때 이 부분은 정의가 활용되고 있군. 이 부분은 어, 서로 그 대상을 대조하고 있군.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분석할 수 있게만 공부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정의의 방식. 어떤 대상과 개념의 의미를 엄밀히 규정해 주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보통은 땡땡땡은 땡땡땡 하다는 것이다. 와 같은 꼴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부연과 상술은 비슷하죠. 앞에 나온 어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덧붙여서 설명해 주는 건 부연, 그 다음에 좀 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건 상술이라고 하는데요. 상세히 풀어쓴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제 사실 부연이나 상술이나 앞에 나온 내용을 뭔가 보충해 준다라는 차원에서는 비슷한 것으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분석과 분류는 다르다고 했어요. 분석은 구성 요소,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나 개념을 나누고 쪼개어서 특징을 밝히는 방법인데요. 보통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쪼갠다라고 할 때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분류 같은 경우는 종류를 나누는 거거든요. 즉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묶거나 분류해서 설명하는 나눠서 설명하는 방법이 분류입니다. 제가 자동차 예시로 들었잖아요. 자동차는 뭐 본넷과 핸들과 휠과 엔진과 기타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쪼개서 설명해 주는 건 분석. 그리고 뭐 생산지가 외국이냐 한국이냐에 따라서 뭐 벤츠, 포르쉐 또 뭐 있죠? 벤츠, 포르쉐 등과 같은 외제차와 소나타, 그랜저 등과 같은 국산차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종류에 따라서 나눴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그거는 분류에 해당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과 분류는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적용하실 수 있어야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넘어가고요. 예시 안 할게요. 비교 대조 안 하겠습니다. 유추는 낯선 대상을 익숙한 것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뇌가 각 영역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정신활동을 하는 거. 이게 마치 오케스트라가 각각의 악기 소리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 경우가 바로 유추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낯선 대상을 좀 더 상대적으로 익숙한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유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을 여러 개 살펴봤는데요. 적용하실 수 있게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유형 두 번째는 기사문인데요. 이거는 그냥 표제, 헤드라인, 부제, 전문, 본문 그냥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보고문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징크스와 루틴 관련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방식 그리고 그 정보를 조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정보를 제외한 이유 찾아보는 작업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외한 이유 하나는 목적과 주제와 관련했을 때 관련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출처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나치게 전문적이라서 장문 목적에는 맞지 않는 정보라 삭제한 그런 경우들을 살펴봤었는데요. 네, 수업 시간에 한 거 정리된 거 내용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되겠고요. 나눠드렸던 문제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비문학을 푸시는 거는 독자의 입장에서 읽기를 하는 거고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우리 장문이잖아요. 그래서 필자가,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계획으로, 어떤 예상 독자를 잡아서 썼을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어떻게 조직하냐, 그리고 예상 독자를 누구로 설정했냐 이런 것들 합법과 작문의 맥락을 토대로 분석해 보는 연습까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준비 잘 하셔서 나눠드린 프린트나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PPT 자료 같은 거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 시뮬 사설 모의고사 그 부교재 범위 해당하는 것들 열심히 푸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